고래. 마침내 극장이 개관하던 날 구경꾼들은 다시 도시락을 싸들고 평대로 모여들었다. 그간 평대의 인구는 급속도로 불어나 코끼리 전보가 도착할 때보다 몇 배나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극장 광장은 아침부터 발디딜 틈이 없었다. 입장권은 하루 전에 이미 모두 매진되어 그날 영화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지만 그들은 단지 극장을 구경할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도 먼 길을 달려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물론 경찰서와 소방서, 우체국과 보건소 등 각 관공서의 장들과 방귀 깨나 끼고 똥 깨나 싼다는 소위 지역의 유지들도 모두 초대되어 대리석 층계 위에 자리를 잡았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 개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였다. 초대된 기빈들이 테이프를 끊는 절차를 마치고 줄을 잡아당기자 마침내 휘장이 걷히며 베일에 가려졌던 극장의 전모가 드러났다. 거대한 고래가 막 물에서 뛰쳐나온 듯 꼬리를 한껏 치켜든 극장의 모습은 군중들이 상상했던 이상의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다. 고래의 꼬리 부분에는 영사실이 있고 머리 쪽에는 영사막이 있어 관객들은 고래 뱃속에 해당하는 중간 부분에 앉아 영화를 볼 수 있는 구조였다. 또한 극장 앞엔 구불구불한 대리석 층계가 만들었는데 그 무늬가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보여 고래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주었고 층계에서부터 극장 로비에는 붉은색 주단을 깔아 건물의 위용을 한껏 강조해 보였다.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커다란 극장 간판엔 영화 포스터가 그려져 있었다. 그날 개관 기념으로 처음 상영한 영화는 역시나 멋진 총잡이들이 활약하는 서부극이었다. 그러나 이번 영화의 주인공은 존 웨인 대신 망토를 두르고 시거를 질겅질겅 씹는 불안당 같은 인상의 총잡이였다. 구경꾼들은 정면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총잡이의 아무렇게나 기른 수염, 짙은 우수와 야성이 담긴 눈빛에 매료되어 당장이라도 극장으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에 목이 탈 지경이었다. 이날 군중들의 눈길을 끈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고운 양장을 차려입고 귀빈석에 앉아있는 한 아름다운 여자에게서 눈길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바로 유곽에서 몸을 팔던 수련이었으나 이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햇볕에 얼굴이 탈까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녀는 수십 명의 귀빈들 가운데에서도 단연 그 자태가 돋보여 군중들은 그녀가 도대체 누구의 여자일까 싶었는데 곧 그 궁금증이 풀렸다. 잠시 후 국회의원 등 초대된 인사들이 대리석 층계 위에 마련된 연단에 올라가 차례로 축사를 했다. 다들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들인지라 언제나 그렇듯이 축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군중들이 지루해할 즈음 드디어 극장주가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 위에 올라섰다. 그리고 군중들은 단 위에 올라온 금복을 다들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문에 들은 바로는 극장을 지은 사람이 여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단 위에 올라온 사람은 양복을 입은 남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랬다. 그날 금복은 중절모에 나비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으로 등장함으로써 자신이 남자가 되었음을 세상에 당당하게 선언했던 것이다. 그날 그녀는 30분이 넘는 긴 연설을 통해 앞으로 지역의 발전과 문화예술의 부흥을 위해서 남은 힘을 모두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 언사가 어찌나 화려하고 감동적이었던지 단 위에 앉아 연설을 듣고 있던 인사들은 앞서 자신들의 초라한 연설이 부끄러워 빨리 자리를 뜨고 싶을 지경이었다. 그날의 연설문을 기초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고향 친구 약장수였다. 금복은 극장을 맡아 운영할 사람을 구해다 오래전 쌍둥이 자매와 그녀를 울리고 웃겼던 약장수의 뛰어난 구변을 떠올리고 수소문 끝에 먼 도시에서 약포를 하고 있던 그를 찾아내 극장의 지배인 자리를 맡겼던 것이다.
하지만 군중들은 금복이 왜 갑자기 남자 옷을 입었는지 궁금해하는 한편 과연 소문에 듣던 대로 금복이 남녀의 생식기를 모두 가지고 태어난 어지자지인지 아닌지, 또한 역전의 창녀와 빈대지를 치는 사이인지 어떤지에 대해 옹성거리나 그녀의 화려한 연설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금복이 연설을 끝내는 순간 옥상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져 밑에 있던 군중들은 모두 물을 흠뻑 뒤집어 썼다. 그것은 건물 옥상에 설치해 놓은 분수에서 뿜어져 나온 물로 고래가 분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금복이 마지막으로 추가한 아이디어였다. 이 때문에 극장은 처음부터 평대극장이란 정식 명칭 대신 고래극장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날 개관식이 열리던 자리엔 생선장수도 있었다. 그는 간밤에 마신 술 때문에 행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야 겨우 극장에 도착했다. 극장 광장엔 구름 같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고 연단에선 금복이 한창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극장을 술이 덜 깬 눈으로 멍하게 올려다보다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 평생에 저렇게 큰 물고기는 처음 보는군. 소녀의 엄마는 아이를 낳는 중이었다. 난산이었다. 어른들은 초조한 표정으로 연신 방 안을 들락거렸다. 그날 밤 소녀는 봉당에 쭈그리고 앉아 밤새도록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엄마의 비밀스런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가슴을 졸이며 한시라도 빨리 엄마 뱃속에서 동생이 나와 그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 한편 누군가 빨리 자신을 따뜻한 방 안으로 불러들이기를 바랬다. 하지만 엄마의 신음소리는 점점 더 커지기만 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양손으로 귀를 틀어 막았다.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을 떠올리려 애를 썼다. 그러나 머릿속에선 무서운 귀신들의 모습만 어른거렸고 숲에서 나는 바람소리는 마치 귀신이 흐느끼는 듯 했다.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굴에 와 닿는 칼바람조차 차갑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소녀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울먹이다 자신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나 잤을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소녀는 눈을 떴다. 눈앞엔 엄마가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힘이 다 빠진 듯 지친 표정이었다. 그녀의 팔엔 핏덩이인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팔다리가 축 처져 있었다. 엄마. 소녀는 울먹이며 엄마를 불렀다. 그러자 엄마의 입에서 한없이 슬픈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금복아, 엄마와 네 동생은 죽었단다. 그녀는 엄마를 껴안으려 달려갔지만 그녀의 엄마는 문득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문득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난 소녀는 방으로 뛰어들었다. 어둑한 호롱불 아래 어른들은 낯빛으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엄마의 얼굴엔 이불이 덮여 있었다. 그날 이후 소녀를 지배한 건 죽음에 대한 공포였다. 그리고 인생의 절대의 목표는 바로 그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였다. 그녀가 좁은 산골 마을을 떠난 것도, 부둣가 도시를 떠나 낙엽처럼 전국을 유랑했던 것도, 그리고 마침내 고래를 닮은 거대한 극장을 지은 것도 모두가 어릴 때 겪은 엄마의 죽음에 무관하지 않았다. 그녀가 고래에게 매료된 것은 단지 그 크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언젠가 바닷가에서 물을 뿜는 푸른 고래를 만났을 때 그녀는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의 이미지를 보았던 것이다. 이때부터 두려움 많았던 산골의 한 소녀는 끝없이 거대함에 매료되었으며 큰 것을 빌려 작은 것을 이기려 했고 빛나는 것을 통해 누추함을 극복하려 했으며 광대한 바다에 뛰어들므로써 답답한 산골 마을을 잇고자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바라던 궁극, 즉 스스로 남자가 됨으로써 여자를 넘어서고자 했던 것이다. 금복이 어느 날 갑자기 성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어 남자가 된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다만 그녀는 남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으며 그 어떤 남자보다도 더 남자다웠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즈음 그녀는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수련과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일이 끝나기 무섭게 집으로 달려갔다. 금복은 그녀를 위해 좋은 옷과 비싼 화장품을 아끼지 않고 사들였으며 그녀의 가족을 위해 고향 마을에 땅을 사주기도 했다. 수련의 입장에서 달리 불만이 있을 까닭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이 대목에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선정적인 호기심 하나, 바로 그들의 잠자리가 어떠했을까 하는 점이다. 과연 그들은 어떤 식으로 사랑을 나눴을까? 그리고 수련은 금복과의 잠자리에 만족했을까? 대답은 그렇다는 것이다. 자신이 유곽에서 상대한 거칠고 성급한 사내들에 비해 금복의 애무는 더없이 부드럽고 섬세해 수련은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쾌락의 장소를 정확히 짚어내는 금복의 마술 같은 솔놀림에 탐복하는 한편 여자인 금복이 어떻게 자신에게 그토록 달콤한 쾌락을 안겨주는지 궁금했는데 그 비밀이 곧 밝혀졌다. 어느 폭풍우 치던 밤 금복이 막 목욕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섰을 때 때마침 번개가 쳐 방 안이 대낮처럼 환해졌다. 이때 수련은 금복의 사타구니에 무언가 달려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무성한 음모 사이에 뚜렷하게 솟아올라 있는 것은 놀랍게도 남자의 생식기였던 것이다. 비록 그 크기가 새끼손가락 정도에 불과했지만 모양만큼은 틀림없는 음경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금복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쾌락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어느덧 금복은 단지 옷만 남자 것으로 바꿔 입은 게 아니라 육체까지도 진짜 남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금복이 남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기함을 하고 놀랄 일이지만 그는 뜻밖에도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너희 엄마가 이젠 남자가 되었다더구나. 그는 춘희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 그 여잔 진즉에 그렇게 됐어야 할 사람이야. 그는 눈이 완전히 멀어 남바란 밖에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1년 내내 공장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그의 눈앞엔 여전히 머릿속에 저장해둔 이미지들이 불규칙하게 떠올랐으나 그 장면은 점점 더 희미해져 얼마 안 있으면 그마저도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만져보고 두드려보는 것만으로도 그 벽돌이 제대로 만든 것인지 아닌지 알아내 공장 책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인부들 사이에선 귀신은 속여도 문은 못 속인다는 말이 나돌았다. 춘희는 이 시기에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잊혀졌다. 그녀는 뒤늦게 찾아온 성징으로 인해 몸이 조금 더 성숙해졌을 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어느새 누구보다도 솜씨 좋은 벽돌공이 되어 있었지만 처음부터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그녀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공장 생활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 그녀는 내키는 대로 벽돌을 만들다 실증이 나면 혼자 계곡으로 벌판으로 돌아다니며 온갖 사물들과 그 변화를 관찰하며 하루를 보냈다.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사람은 춘희만이 아니었다. 금복은 애꾸를 위해 공장 옆에 거처할 집을 따로 마련해 주었지만 평생을 야생에서 살아온 그녀는 차츰 단조로운 공장 생활에 실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장의 여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도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고 여자들도 음산한 분위기를 가진 그녀에게 아무도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쌀이꽃이 흐트러지게 핀 골짜기와 그 속을 날던 꿀벌들의 붕붕대는 소리를 그리워했다. 그녀는 이미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 수 없는 여자였다. 어느 날 애꾸는 발길 닿는 대로 공장 근처를 거닐다 남발 안에 깊숙한 계곡 안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녀가 평생을 들었던 계곡의 물소리와 싱그러운 물 봉숭아 냄새가 그녀를 반겼다. 그리고 어디선가 몇 마리의 벌들이 그녀를 향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곧 수십 마리의 벌들이 그녀의 주변에서 날아다녔다. 그날 금복에 의해 벌들이 모두 불에 타 죽고 나서 살아남은 벌들이었다.
얼마 후 계곡을 뒤지던 그녀는 한 커다란 바위 밑에서 벌집을 발견했다. 묵직하게 꿀이 찬 벌집을 들추자 그 안엔 하얀 왕류와 함께 여왕벌 한 마리가 들어 있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공장을 빠져나가 하루 종일 계곡을 누비다 돌아오곤 했다. 여왕벌 한 마리를 데리고 양봉을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아이의 골짜기 안에 움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기거하며 가끔씩 공장에 나타나 식량을 얻어가곤 했으나 얼마 뒤엔 그마저도 뜸해졌다. 그러다 마침내 그해 가을 그녀는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한편 약장수는 금복의 기대대로 극장 지배인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 그는 뛰어난 구변으로 간판 장의와 매표원, 영사기사 등 이미 10여 명으로 늘어난 극장 직원 등을 능숙하게 부리며 극장을 무리 없이 운영해 나갔다. 난생 처음 영화를 본 관객들은 부둣가 극장에서 처음 영화를 접한 금복과 마찬가지로 단숨에 그 환상의 세계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새로운 영화가 들어올 때마다 앞다투어 매표소 앞으로 달려가 줄을 섰으며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영화를 보지 않으면 도저히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느덧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타인의 세계를 훔쳐보는 그 음험한 쾌락에 흠뻑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들은 영화를 통해 인생을 이해했으며 영화는 부조리한 실존의 질서를 부여해 주었다. 그들은 인생이 아름다운 모험과 달콤한 로맨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했고 불가해하다고 믿었던 세상이 엄격한 시적 정의의 질서 아래 작동한다는 사실에 안심했다. 당시에 그들이 본 영화는 대부분 미국이란 나라에서 건너온 것이었는데 관객들은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멋져 보여 언제부턴가 그들을 따라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아예 그들이 사는 나라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명제만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것은 너무나 강렬하고 매혹적이어서 모든 것을 건너뛰는 동시에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한편 모든 것에 우선하고 모든 것을 포섭해서 기어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었다. 이후 사람들의 모든 삶의 양식을 결정짓게 만든 그 명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모든 미국적인 것은 아름답다. 그 혹은 그녀. 언젠가 한 경제 잡지에서 금복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건축가들이 뽑은 그 해의 건축물로 고래 극장이 선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금복을 만난 젊은 여기자가 사업가로서의 철학이 뭐냐고 묻자 금복은 멋진 은재 담배갑에서 담배를 꺼내 물며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글쎄요. 내가 가진 생각은 언제나 한 가지뿐이에요. 그게 뭐죠? 작고 누추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은 언젠가 문에게 한 말, 썩은 족이든 금간 벽돌이든 팔 수 있기만 하면 된다. 는 모토와 함께 금복의 사업가로서의 모든 태도가 담긴 말이었다. 금복은 담배 연기를 길게 뿜으며 계속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돈이 죄악의 근원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천만에요. 모든 죄악의 근원은 가난입니다. 금복의 이런 생각은 다행히 장군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때문에 그녀는 나중에 장군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에 대해 호의를 갖고 있었다. 인터뷰가 모두 끝난 뒤 젊은 기자가 오프 더 레코드로 그에게 이제부터 금복을 그라고 지칭하기로 하자 호적의 성별도 바꿔주는 마당에 한낱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그리 못할 바 뭐 있겠는가. 남자가 되니까 어떤 애는 질문을 하자 금복이 대답했다. 편리한 게 많더군요. 한 달에 한 번씩 기저귀 찰 일도 없고 아침마다 얼굴에 분 바를 일도 없고 무엇보다도 더 이상 치근대는 남자가 없어서 좋더군요. 금복은 커피와 담배찐으로 씬누래진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물론 기껏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남자가 되지는 않았을 터이지만 금복은 자신이 남자가 된 사실이 더없이 만족스러웠다. 그는 여느 남자들처럼 기생집을 드나들었고 담배를 피웠으며 때로는 여느 남자들처럼 거친 모습도 보여주었다.
언젠가 술집에서 시비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 상대는 인근의 도시에서 평대로 노름빛을 받으러 온 건달이었다. 그는 해사한 얼굴에 말끔한 양복을 입은 신사가 그 도시 최고의 거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바텐더 앞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는 금복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는 자신의 무용담을 줄줄이 늘어놓았는데 차마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과장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 뿐이었다. 금복이 도저히 못 들어주겠던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봐, 어디서 그런 재미없는 영화를 본 거지? 그따위 거짓말은 다른 동네에서나 통하지 여기선 안 통해. 그러니 당장에 꺼져버려. 건달은 금복을 노려보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리치기 위해 주먹을 번쩍 축혀 올렸다. 하지만 그는 내리칠 수가 없었다. 어느새 자신의 목에 시퍼렇게 날이 선 잭나이프가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금복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어이, 친구. 좁은 술집에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남자답게 밖에서 한판 붙어보는 게 어때? 그러자 건달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조용히 술집을 나갔다. 는 이야기가 전하지만 아무래도 이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야기 같다. 당시 평대엔 바텐더가 있는 술집이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야기의 스타일이 서부 영화에 흔히 등장하는 장면과 너무 유사해 누군가 영화를 보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위의 이야기는 아마도 사람들이 금복을 당당한 남자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에피소드 정도가 아닐까 싶다. 여기서 남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과연 여자가 남자로 변한다는 게 가능할까? 물론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금복은 어떻게 남자의 생식기를 갖게 된 것일까? 여기에는 수련도 모르는 호르몬의 비밀이 숨어 있다. 사실 그날 수련이 금복의 사타구니에서 본 것은 남자의 생식기가 아니라 바로 금복의 음핵이었다. 그곳이 여성이 느끼는 오르가즘의 원천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은 미국의 한 평범한 의사 부부였다. 그들은 인간의 성적인 반응이란 책을 통해 여성의 오르가즘을 소개하고 음핵을 재해석함으로써 엄청난 논란을 불어일으켰는데 그 책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반드시 거시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여성의 오르가즘은 반드시 질을 통해 도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성기의 삽입을 통해서만 쾌락을 얻는다는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었으며 성기 중심의 섹스, 삽입 중심의 섹스, 남성 중심의 섹스를 부정함으로써 침대에서의 남성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것은 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한편 의사 부부가 음핵을 뜻하는 클리토리스란 말을 유행시키기 이전 사람들은 클리토리스란 말 대신에 남성의 기관이란 말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음핵이 마치 남성의 생식기를 축소시켜 놓은 것처럼 그 모양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비대하게 커져버린 금복의 음핵을 보고 수련이 이를 남성의 음격이라고 생각한 것도 전혀 무리는 아니었다. 그런데 겨우 어린애 손가락만한 그걸로 뭘 할 수 있냐고. 남성 독자 여러분, 의사 부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명심하라. 반드시 큰 거시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 옛날 칼자국이 그랬듯 금복은 영화를 볼 때마다 수련을 자신을 옆에 앉히고 손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수련은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영화를 보는 것보다 인근의 도시에 나가 보석이나 옷을 사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금복은 언젠가 쌍둥이 언니에게 수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그 애는 예쁘고 매력적이고 돈이 많이 들지. 금복은 수련이 필요하다면 언제나 흔쾌히 돈을 내주었다. 수련의 방엔 곧 귀한 보석들과 액세서리, 값비싼 화장품과 온갖 디자인의 옷들로 가득 들어차 백화점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 같았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과 한 번도 바르지 않고 버리는 화장품들도 허다했다. 한 번은 수련이 개를 한 마리 사들인 적이 있었다.
머리가 좋아 양떼를 돌보는 데 이용했다고 알려진 그 애완견은 멀리 외국에서 수입한 순정으로 족보까지 갖추고 있어 사람으로 치자면 귀족 중의 귀족에 해당하는 명견이었다. 금복은 개값을 받으러 수련을 따라온 개 주인에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돈을 내주었는데 그 가격이 무려 소 2마리 값에 해당했다. 한동안 수련은 애지중지 개를 돌보며 방에까지 데려와 밥을 먹이고 잠을 잘 때도 옆에 끌어안고 자 금복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더니 불과 서너 달도 지나지 전에 실증이 났는지 개에게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고 밥 주는 것조차 잊어버리기 일쑤여서 불쌍한 양치기 개는 굶기를 예사로 했다. 할 수 없이 금복이 개를 극장 앞에 묶어두고 직원들에게 돌보게 해 족보까지 있는 명견은 가엾게도 매표소 앞에 묶인 채 오가는 사람들의 심실풀이로 걷어차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금복의 눈엔 수련이 하는 짓 모두가 애교요, 재치요, 매력이었다. 그것은 사랑의 법칙이었다. 어느 날 극장에 직원이 들어와 금복에게 소경이 한 명 찾아왔다고 알려주었다. 금복이 수련가 방에서 노닥거리고 있을 때였다. 잠시 후 지팡이를 짚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문이었다. 이때 춘희도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녀는 남자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의 엄마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두 사람은 온종일 공장에서 일을 하느라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입성마저 초라해 그들을 처음 보는 수련은 웬 거지가 찾아왔나 싶어 인상을 찌푸렸다. 금복은 수련을 잠시 옆방으로 물리고 두 사람을 맞았다. 그간 약장수를 보내 가끔 소식이나 듣는 정도로 벽돌 공장엔 신경도 쓰지 않던 금복은 그들을 보고도 반가워하는 기색도 없이 멀뚱하게 쳐다보다 커다란 덩치의 춘희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 뚱뚱한 청년은 누구죠? 그동안 춘희는 급격하게 몸무게가 늘어 금복은 자신의 딸을 알아보지 못했다. 문이 대답했다. 저 애는 당신 뱃속에서 나온 아이요. 금복은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말했다. 당신 눈이 멀더니 이젠 미치기까지 했군요. 저렇게 뚱뚱한 애가 내 뱃속에서 나왔다니. 그나저나 여긴 어쩐 일로 온 거예요? 문은 품속에서 벽돌을 한 장 꺼내 금복의 앞에 내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그게 뭐가쏘? 금복의 물음에 오히려 문이 반문했다. 이건 벽돌이군요. 그건 벽돌이 아니요. 이게 벽돌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죠? 그건 사기요. 그것도 내가 본 것 중 제일 악랄한. 그제야 금복은 벽돌을 집어들고 살펴보았다. 그것은 시멘트로 찍어낸 벽돌이었다. 이건 시멘트 벽돌인데 왜 사기라는 거죠? 그건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기라는 거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게 싸다는 이유로 모두 그걸로 집을 짓고 있어. 다들 멀쩡하게 이걸로 집을 짓는데 왜 당신만 문제라는 거죠? 남이야 벽돌로 집을 짓든 나무로 집을 짓든 상관할 바 아니지만 문제는 바로 그 벽돌 때문에 우리가 만든 벽돌이 안 팔리고 있다는 거요. 그렇다면 우리도 앞으로는 시멘트 벽돌을 만들어서 팔면 되겠군요. 금복이 간단하게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럼 나보고 사기꾼이 되란 말이요? 벽돌을 찍으라고 했지 누가 당신더러 사기꾼이 되라고 했나요? 그 벽돌로 지은 집은 한 해도 못 가서 무너지고 말 거요. 그러니 나한테 그런 소릴랑은 아예 하지도 마시오. 그리고 벽돌 공장이 문을 닫기 전에 빨리 대책이나 마련하시오. 말을 마치고 문은 춘희와 함께 문을 쾅 닫고 나가 그 길로 다시 남발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잠시 후 수련이 들여와 냉큼 금복의 무릎에 앉으며 방금 전에 나간 계집애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금복이 대답했다.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야. 전쟁통에 부모 없이 떠도는 걸 내가 데려다 키웠지. 지금은 공장에서 벽돌을 굽는데 이 일은 제법 잘해. 계집애 치고는 힘이 아주 세거든. 그러니 제 밥값은 하는 셈이지.
금복은 왜 그토록 철저하게 춘희를 외면했을까? 단지 그녀가 걱정에 씌이기 때문에? 아니면 춘희가 여느 계집아이처럼 귀염성이 없어서? 그도 아니면 자신을 메어든 과거로부터 달아나고 싶어서? 여기서 한 가지 이유를 더해 남자가 단 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자체가 오류이며 모순일 수밖에 없었던 여성으로서의 지난 삶, 그 삶의 유일한 흔적을 자신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어서. 위에 나열한 이유들이 모두 틀릴 수도 혹은 다 맞을 수도 있다. 다만 안타깝게도 금복은 그날의 만남이 한때 여성으로서의 연인이었던 몬과 또한 자신의 유일한 피부치인 춘희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소리 없이 땅거미가 내리듯 저주의 시간은 그렇게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쌍둥이 동생이 기술자를 따라 떠난 뒤 두 자매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쌍둥이 언니는 극장을 개관한 일이나 금복이 남자가 되었다는 사연에서부터 다방 안에서 일어난 시시콜콜한 일들까지 모두 편지에 적어 동생에게 보냈다. 그동안 전기기술자는 전봇대를 세우며 이것저것 옮겨 다니느라 동생은 매번 다른 장소에서 답장을 보냈다. 어느 해 봄엔 동쪽 바닷가 외진 어촌에서 편지를 보내왔고 이듬해 겨울엔 이름도 알 수 없는 깊은 산골에서 또 얼마 후엔 평대보다 수십 배 큰 도시에서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동생이 떠난 지 이태가 되던 해 가을, 쌍둥이 언니는 내장이 모두 쏟아져 내린 듯한 상실감과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슬픔에 휩싸인 채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저절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영문도 모른 채 앉아 있다. 문득 그 슬픔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동생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밤중에 때 아닌 대성통곡에 놀라 달려온 금복이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쌍둥이 언니는 바닥에 엎드려 울며 동생이 죽었다고 대답했다. 금복은 자매의 남다른 정신 감흥을 믿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연락을 기다려 보자며 그녀를 달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봇대를 설치하던 전기기술자가 줄을 잘못 만져 전기에 감전된 것을 때마침 밥을 날라온 동생이 발견하고 그를 전깃줄에서 떼어내려다 그만 함께 감전이 되어 나란히 불기의 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였다. 쌍둥이 언니는 몇 번이고 혼조를 거듭하며 통곡을 하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가서 동생의 장례를 치르겠다며 일어나 옷보따리를 쌌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생선 장수가 선뜻 따라가겠다고 나서 금복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승용차와 장례비를 내주었다. 쌍둥이 언니와 생선 장수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 평대를 떠나 있던 어느 날 금복은 일을 끝내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마당에서 누군가 다정하게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장례식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나 싶어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게 아니었다. 수련이 약장수와 함께 마루에 나란히 걸터앉아 뭔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수련은 약장수의 말솜씨에 홀려 연신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기도 했다.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본 금복은 질투심이 일었다. 문 뒤에 숨어 잠시 더 지켜보니 과연 두 사람 사이가 이미 보통이 아닌 듯 둘은 낯뜨거운 이야기까지 예사로 주고받았다. 오래전 아내가 호똥짝수와 눈이 맞아 도망간 이후 십수년을 호라비로 지낸 약장수가 뛰어난 미색을 가진 수련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 하지만 금복은 그 상대가 하필이면 자신의 여자라는 사실에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금복이 인기척을 내며 마당에 들어서자 두 사람은 마치 못된 장난을 하다 들킨 어린애들처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약장수가 황급히 인사를 하고 돌아가자 수련은 금복의 기분을 눈치챘는지 여느 때보다 더 다정스럽게 금복의 팔에 매달리며 애교를 부렸다. 금복은 수련이 어쩔 수 없는 환양년이란 생각이 드는 한편 약장수에게 경계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쌍둥이 언니와 생선 장수가 장례를 모두 마치고 평대로 돌아온 것은 보름이 지난 후였다. 이때부터 쌍둥이 언니는 언제나 몸의 한쪽이 떨어져 나간 듯한 상실감에 끼니도 잊은 채 온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켜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그런데 얼마 뒤 새벽에 뒷간에서 나오던 금복은 우연히 쌍둥이 언니 방에서 몰래 나오는 생선 장수를 목격했다. 금복은 아마도 그들이 쌍둥이 동생의 장례식을 치르러 갔다 오던 도중에 뭔가 연분이 난 거라고 짐작했다. 쌍둥이 언니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생선 장수를 죽도록 미워했지만 동생마저 죽어 슬픔에 잠겨있던 마당에 옆에 따라다니며 함께 장례를 치러주고 위로하던 그에게 뒤늦게나마 마음을 주었음직도 했다. 금복은 생선 장수를 음해해 마을에서 쫓아내려던 쌍둥이 언니가 바로 그 당사자와 눈이 맞았다는 역설적 사실에 실소를 금치 못하는 한편 이왕지사 그렇게 된 마당에 둘이 정식으로 혼례를 올려 살림이라도 차리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 이를 넌지시 쌍둥이 언니에게 물은즉 그녀는 아직도 전보를 죽인 생선 장수를 용서해 줄 마음이 추워도 없으며 더구나 한때 금복의 남자였던 그와 혼례까지 올린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같이 화를 냈다. 금복이 하는 수 없이 생선 장수가 그녀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실토하며 둘 다 인생의 고비를 다 넘긴 마당에 눈치볼 게 뭐 있냐며 설득을 했지만 쌍둥이 언니는 그 자리에서 펄쩍 뛰며 뭘 보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은 당장에 칼을 물고 엎어져도 할 말이 없다며 생선 장수와의 관계를 극구 부인했다. 그런데 며칠 뒤 금복은 다시 쌍둥이 언니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남녀가 살을 섞을 때 내는 감창 소리임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잠시 후엔 어김없이 생선 장수가 밖으로 나왔고 이후에도 몇 번이나 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금복은 피부치나 다름없는 자신에게까지 한사코 오리발을 내미는 쌍둥이 언니를 괘씸하게 여겼는데 얼마 뒤 생선 장수를 통해 그 연유를 알게 되었다. 생선 장수가 쌍둥이 언니와 함께 장례를 치르러 떠나 있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일이 있기는 있었을 때 정작 문제가 생긴 건 장례를 마치고 평대로 돌아온 뒤였다. 언제부턴가 언니는 동생을 잃은 크나큰 상실감에 사로잡혀 어느 땐 스스로 동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느 땐 다시로 언니로 돌아오기도 하는 등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였다. 말하자면 금복이 쌍둥이 언니를 만났을 때는 동생이 되어 있을 때였고 자신이 밤에 찾아갔을 때는 다시 언니로 돌아와 있다는 얘기였다. 이 때문에 생선 장수는 그녀를 만나기 전에 언제나 자신을 미워하던 동생의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언니의 상태에 있는지 먼저 조심스럽게 확인해야 했는데 얼마 뒤엔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곧 두 사람이 한 몸 안에 들어와 버려 그녀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말을 주고받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는 등 마치 두 명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생선 장수는 더 이상 쌍둥이 언니에게 접근도 못하고 혼자 애를 태워야 했다. 하지만 쌍둥이 자매가 간직하고 있던 비밀은 그뿐이 아니었다. 쌍둥이 언니가 혼자 나누는 대화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기 기술자를 따라갔다 죽은 사람은 동생이 아니라 바로 언니라는 사실이었다. 즉 동생은 허리를 다쳐 평생 여자 고시를 못하고 살았던 언니를 위해 젊은 남자를 양보했던 거였다. 결국 전기 기술자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아닌 엉뚱한 사람과 결혼을 했던 셈인데 얼마 뒤엔 그런 사실마저 다시 뒤바뀌고 말았다. 왜냐하면 오래전 허리를 다친 사람은 언니가 아니라 동생이었으며 목재상에 첩으로 들어간 사람은 동생이 아니라 언니였지만 막상 그와 잠자리를 함께한 사람은 다시 언니가 아니라 동생인 식으로 어릴 때부터 그네들은 그때그때의 편의에 따라 역할을 달리했고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들조차도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잊어버려 결국 전기 기술자를 따라갔다가 죽은 사람이 언니인지 아니면 남은 사람이 언니인지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다.